저는 오늘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소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걸 하기로 했습니다. 42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칼에 베인 흉터가 있습니다. 허리는 디스크가 3군데나 터졌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산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힌 집이에요. 김말순. 분명히 제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낡은 가족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손녀 하늘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이 저를 내쫓으려 합니다. 제가 낳은 아들, 제가 며느리라고 불렀던 여자, 제가 목숨처럼 아꼈던 손녀들, 그들은 저를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분이 되었습니다. 그분 식사는 따로 차려드려, 그분 빨래는 분리해서 돌려, 그분 방은 환기 좀 시켜놔. 그분, 저를 부르는 말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사흘 뒤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집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충남 서산의 하늘은 오늘따라 맑았습니다. 42년 동안 김밥을 말며 올려다보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말순, 76살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42년 동안 김밥 장사를 했습니다. 서산 동부시장 입구 말순이네 김밥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단무지를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당근을 볶았습니다. 6시에 가게 문을 열면 출근길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공장 노동자들이 김밥 10줄씩 포장해 갔습니다. 저녁 8시에 문을 닫고 설거지하고 다음날 재료 손질하면 밤 11시였습니다. 그렇게 42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5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석 달을 버티다가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등록금을 벌어야 했습니다. 혼자 남은 아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공기업에 취직시켰습니다. 결혼도 시켰습니다. 손녀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아들 가족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연이가 대전지사로 발령이 났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엄마 혼자 있으니까 넓기도 하고.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족을 초대한 게 아니라 저를 내쫓을 사람들을 들인 거라는 걸.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줄은요.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하며 함께 이겨내 보아요. 처음에 수진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26살 은행에서 일하는 단정한 아가씨였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웃음도 예쁘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혼자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 우리 이제 가족이야.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눈물이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수진이는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녀들이 어릴 때 제가 돌봤습니다. 수진이가 피곤하다고 하면 제가 밤중 수유를 했습니다. 아이들 이유식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기뻤습니다. 손녀들이 제 품에서 자라는 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부르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5년 전 아들 가족이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장 큰 방을 내줬습니다. 안방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살던 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 방을 쓰면 어머니는 어디서 주무세요? 괜찮아. 작은 방이 더 아늑해. 솔직히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는 남편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가족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녁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손녀들이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하면 수진이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 손맛은 정말 못 따라가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수진이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다 하셨어요? 처음에는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는지 점검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어머니 옷이랑 같이 돌리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빨래를 따로 해야 한다니.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조금 불편해도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사소해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빨래를 분리해라는 말은 단순한 세탁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신은 우리와 다르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수진이가 예민한가 보다. 이해하자.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습니다. 그건 예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 줄은요.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된장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배운 방식 그대로 3년 동안 온기에서 숙성시킨 된장이요. 그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집에서 맡던 냄새였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거실에서 나오더니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 아침에 따끈하게 한 그릇 먹으면 좋잖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요즘 집에 냄새가 너무 나요. 어머니 된장 있잖아요. 그거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하늘이 친구들 집에 데려오기도 민망하대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늘이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어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냄새 때문에 친구들 못 불러 하면서요. 제가 3년 동안 정성껏 띄운 된장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배운 방식 그대로 만든 된장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당신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던 그 된장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기분 나쁘시면 죄송해요. 근데 요즘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어머니 세대랑은 다르니까요. 어머니 세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아침에 이런 거 안 끓여주셔도 돼요. 저희는 간단하게 시리얼이나 빵 먹거든요. 손녀들도 한식 잘 안 먹어요.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마음 어딘가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손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따뜻한 밥 한 끼 먹여보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래줬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합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그렇게밖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된장 항아리를 제 방으로 옮겼습니다. 버리라는 말은 차마 따를 수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온기였습니다. 남편의 추억이 담긴 된장이었습니다. 창고에 몰래 숨겨뒀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된장이 나중에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늘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야, 수진이가 좀 과장한 거겠지. 그래도 혹시 정말 내가 민폐였던 걸까?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밥을 안 지은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어머니, 아침은요?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이 집은 돌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없는 게 이 집에는 더 편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된장 사건 이후로 저는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은 일찍 혼자 먹었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식사를 끝내고 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청소도 그들이 출근하고
학교 간 뒤에 했습니다. 저녁 준비는 수진이가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배달시킬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 말이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건 당신 음식 먹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요. 시어머니 음식보다 배달 음식이 편하다고요. 그게 요즘 세상이라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며느리니까, 손녀들 엄마니까, 조금 서운해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인데,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야. 그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녀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거실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다가갔습니다. 하늘아, 학교 재미있었어? 응. 뭐 배웠어? 몰라.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해 주던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체육 시간에요. 달리기 1등 했어요. 할머니, 제 그림이 복도에 붙었어요. 그런 아이가 이제는 고개도 안 들고 핸드폰만 쳐다봤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간식 만들어줄까? 계란말이 좋아하잖아. 아, 됐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다이어트? 넌 안 그래도 말랐는데. 그때 하늘이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죠? 할머니 세대랑은 달라요. 할머니 세대. 며칠 전에 수진이한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손녀 입에서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요즘 세상을 잘 모르지. 미안해. 왜 제가 미안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녀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옛날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하늘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늘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요. 그때 하늘이는 제 품에서 세상 편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첫 돌 때 사진. 제가 직접 백설기를 만들고 미역국을 끓이고 잔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가 피곤하다고 누워있을 때 저 혼자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 소원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할머니 세대라고 부릅니다. 구시대 유물 취급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릴까 봐요. 저는 앨범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하늘이가 사춘기라서 그런 거야. 다 지나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절대로 넘길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이상했습니다. 도연이가 먼저 제 방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뭔가 심각한 일인가 싶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류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요. 수진이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은행 서류였습니다.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려고요. 요즘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이스피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 있어? 아니요, 아직은요. 근데 예방 차원에서요. 어머니 통장을 저희가 관리하면 안전하잖아요. 도연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그래. 엄마 안전하라고 하는 말이야. 저는 서류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위임장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한 권한을 아들 김도연에게 위임한다. 즉, 제 통장을 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못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2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번 돈입니다. 허리 디스크 3개 나가면서 번 돈입니다. 그걸 왜 남한테 맡깁니까? 엄마, 왜 그래? 우리가 남이야? 남은 아니지. 근데 이건 안 돼. 수진이가 표정을 바꿨습니다. 웃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어머니 걱정이 많아요. 어머니가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내가 뭘 깜빡해? 지난주에 가스 안 끄고 주무셨잖아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피곤해서 그랬던 거지, 치매가 와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셨어요.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도 걱정이 돼요. 지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건망증, 치매, 요양원. 수진이 말 속에 그런 단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쥐고 있으니까 불안하다. 언제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뺏어두자. 그게 속마음이었습니다. 도연아?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도연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완고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돈을 빼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빼먹으려는 것도 아니고라는 말. 그 말을 먼저 꺼낸다는 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42년 동안 모은 돈, 이 집, 제 노후, 그걸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집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직은 실행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제가 예민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느끼게 된 겁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재산이었다는 걸. 통장 사건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청소도 최소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방에만 있으면
손녀들이라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할머니, 나와서 TV 같이 봐요.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없는 사람처럼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연이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이서만 조용히 이야기하면 아들이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진이와 손녀들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도연이가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응, 왜? 저는 도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 얼굴을 오랜만에 가까이서 봤습니다. 어느새 이마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가 벌써 50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그 통장 이야기 있잖아. 그거 수진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도연이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둘 다지. 둘 다? 엄마, 우리도 엄마 걱정되니까 그런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데? 내가 그렇게 못 믿겨? 그제야 도연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 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그래, 말해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 나중에 상속 문제도 있고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아? 상속? 그 단어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벌써 상속 얘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인데? 도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가 엄마 돈 뺏어갈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안 계실 때를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자는 거지. 엄마 안 계실 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76년을 살았고 아직 멀쩡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벌써 제가 없을 때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응. 엄마가 이 집에서 살면 안 되겠니? 그 질문을 던지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닌데? 엄마, 솔직히 수진이가 좀 힘들어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애들도 이제 컸고, 엄마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해. 제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요. 42년 동안 김밥 말아서 이 집 샀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녀들 돌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는 제 편이 없다는 걸. 아들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 제 모든 걸 바친 아들, 그 아들이 아내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주겠구나.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다가 수진이 방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리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눈에 익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행복한 노년 실버타운 안내. 팸플릿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 손이 떨렸습니다. 그 팸플릿을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24시간 케어 서비스, 의료진 상주, 넓은 녹지 공간, 월 이용료 250만 원. 그리고 팸플릿 사이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글씨였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문의 완료. 대기자 명단 등록 오케이. 대기자 명단. 저도 모르게 제 이름이 요양원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팸플릿을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계셨어요? 응, 청소하고 있었어. 아, 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 거예요. 어머니는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수진이가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제 며느리입니다. 이 여자가 제 아들의 아내입니다. 이 여자가 제 손녀들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수진아. 네. 나 물어볼 게 있어. 수진이가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뭐예요? 혹시 나 요양원 보내려고 해?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괜한 걱정했나 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짐이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까? 42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새벽마다 김밥 말고 허리 아파도 참고 아이들 돌보고 그 대가가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겠다. 쫓겨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야겠다. 그리고 이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집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내가 팔고 싶으면 팔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고.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밝은 얼굴로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 제주도? 응, 수진이가 비행기 표 예약했어. 하늘이 하린이도 학교 일찍 끝나는 날이라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라니. 제주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김밥 장사하느라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갔거든요. 며칠 가는 거야? 금요일 출발해서 월요일에 와. 3박 4일. 좋겠다. 나도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행은 저희끼리 가려고요. 저희끼리? 네,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가 금방 다녀올게요. 저희끼리. 그 세 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안 가는 거야? 어머니, 비행기 타시기 힘드시잖아요. 귀도 아프시고, 그리고 제주도 걸어 다니려면 체력이 필요한데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무릎, 비행기, 체력? 다 핑계였습니다. 저는 76살이지만 아직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탈 수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저를 데려가기 싫은 거였습니다. 도연아?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도연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엄마 힘드시잖아. 집에서 편히 쉬어.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이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녀와.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빨리 들어가야 했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빨래 따로 해달라던 말, 된장 치워달라던 말, 통장 내놓으라던 말, 요양원 팸플릿, 그리고 가족여행에서의 배제, 전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76년을 살아온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제주도에 가 있는 동안 저는 이 집을 팔 겁니다. 그리고 떠날 겁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제 삶을 되찾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구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자야, 나 중요한 이야기 있어. 그리고 처음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영자는 제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서산 동부시장에서 순대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삶을 살아온 친구입니다. 말순아, 네가 그동안 그런 일을 겪었구나. 전화기 너머로 영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창피하기도 하고.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말순아, 집을 판다고? 그 집이 네 전 재산인데. 알아. 근데 그 집에서 더 못 살겠어. 숨이 막혀. 그래도 갑자기 팔면 어떡해. 갈 데는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갈 곳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어디든 여기만 아니면 돼. 말순아, 내 말 들어봐. 강릉에 내 사촌 언니가 살거든. 거기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들 많아. 경치도 좋고 물가도 서산보다 싸. 내가 알아봐 줄까? 강릉? 생각해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평생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산에도 바다가 있지만 김밥 장사하느라 바다 구경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바다는 그냥 멀리서 보이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영자야, 바다가 보이는 집이면 좋겠다. 알았어. 내가 언니한테 연락해 볼게. 근데 말순아, 진짜 괜찮겠어? 혼자 살아본 적 있어? 없지. 근데 지금 이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영자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아, 네가 행복하면 그게 맞는 거야. 네 인생인데 네가 결정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에서 아무도 해주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고맙긴. 50년 친구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강릉, 바다, 새로운 시작. 무서웠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결정했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들 생각만 했고, 이제야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혼자 살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사는 것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혼자 사는 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76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차려놓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출발해요. 수진이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캐리어 4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가족 4명의 짐이었습니다. 저만 빠진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시고 외출하실 때 가스 꼭 잠그시고요. 마치 아이에게 말하듯이 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손녀 하린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이는 핸드폰만 보면서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가요.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잘 다녀와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들이 택시에 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TV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이 집은 제가 42년 전에 산 집입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집, 아들을 키운 집, 손녀들이 자란 집, 추억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보다 상처가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부동산 아저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말순이에요. 어제 통화한. 아, 네 할머니. 집 내놓으신다고 하셨죠? 네, 오늘 와주실 수 있어요? 지금 가도 되는데요. 네, 와주세요. 1시간 뒤 부동산 아저씨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 상태가 좋네요. 이 동네 재개발 이야기도 있어서 매물 찾는 분들 많아요. 빨리 팔 수 있을까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괜찮아요. 빨리 팔고 싶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제 이름으로 산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부동산 아저씨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매물 올릴게요. 연락드릴게요. 부동산 아저씨가 돌아간 뒤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옷가지, 앨범, 그리고 창고에 숨겨뒀던 된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를 꺼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버리라고 했던 이 된장. 친정 어머니한테 배운 방식으로 담근 된장. 이건 꼭 가져갈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고양이 나비. 15년 동안 함께한 나비. 이 아이도 당연히 데려갈 겁니다. 나비가 제 발치에서 가르랑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나비야, 우리 새집 가자. 바다 보이는 집으로. 나비가 야옹하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알겠다는 것처럼요.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7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습니다. 정말요? 네, 신혼부부인데 이 동네에서 집을 찾고 있었대요. 재개발 호재도 있고 위치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네요. 오늘 저녁에 집 보러 와도 되냐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돌이킬 수 없는 길인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돌아갈 곳은 이미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세요. 저녁 7시에 신혼부부가 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여자분이 배가 조금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것 같았습니다. 와, 생각보다 넓고 깨끗하네요. 남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관리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깨끗한 집은 처음 봐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집안을 둘러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42년 살았어요. 42년이요? 와, 정말 오래 사셨네요. 좋은 추억 많으시겠다. 좋은 추억?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집에서 웃고 떠들던 날들, 아들이 어렸을 때 거실에서 뛰어다니던 모습, 손녀들이 할머니, 할머니 부르며 안기던 시절. 그런데 그 추억들이 언제부턴가 빛이 발했습니다. 상처가 추억을 덮어버렸습니다. 네, 좋은 추억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다 둘러본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희 이 집으로 할게요. 계약하고 싶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럼 내일 계약하시죠. 신혼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였습니다. 내일 계약하면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게 됩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76년 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짓눌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양이 나비를 품에 안았습니다. 나비가 가르랑거리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나비야, 우리 잘할 수 있겠지? 나비가 야옹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가 할 수 있어라고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잔금은 일주일 뒤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빨리 이사 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아기 태어나면 이 집에서 키울 거예요.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이 집에서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부동산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행복하지 못했지만 저 부부는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집이 되길 바랐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아, 강릉집 찾았어. 바다 보이는 작은 집인데 네 맘에 들 거야. 영자가 보내준 사진을 봤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영자야, 이 집 얼마야? 아파트 판 돈이면 충분해. 오히려 남아. 정말? 응, 강릉이 서산보다 집값이 싸거든. 이 집 사고도 노후 자금 충분히 남아.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집, 저만의 집. 영자야, 나 그 집으로 갈래. 잘 생각했어. 내가 언니한테 연락해 놓을게. 이사할 때 나도 같이 가줄게. 고마워, 영자야.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42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제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족들 물건이었습니다.
제 옷은 작은 옷장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옷을 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항상 손녀들 옷, 며느리 선물, 아들 양복, 남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이제는 다를 겁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쓸 겁니다. 박스 5개. 그게 76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된장 항아리, 옛날 앨범, 남편 유품 몇 가지,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옥비녀. 그게 다였습니다. 박스를 다 쌌을 때 문득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벽에 걸려있던 큰 사진이었습니다. 5년 전 아들 가족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찍은 사진. 저도 그 사진에 있었습니다. 맨 끝에, 가장자리에. 그때도 저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사진인데 저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사진은 놔두고 가기로. 이 집에 있던 건 이 집에 두고 가기로.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것들만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결혼 10주년 때 동부시장 앞에서 찍은 사진. 둘 다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손녀들 어렸을 때 사진도 몇 장 챙겼습니다. 미워도 손녀들입니다. 제가 기저귀 갈고 젖병 물리고 밤새 안아주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 세대라고 불러도 그래도 제 손녀들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진을 박스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지내라 하느라 하리나. 할머니는 멀리서 응원할게. 이제 출발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오는 날 저는 이 집을 떠날 겁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겠죠. 이 집이 팔렸다는 걸, 제가 떠났다는 걸. 그때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니 조금은 통쾌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오후 3시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산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42년 동안 봐온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창문으로 이 하늘을 보지 못할 겁니다.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손녀들 방, 그리고 제가 쓰던 작은 방. 마지막 인사를 하듯이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커피를 끓였습니다. 이 집에서 마시는 마지막 커피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침 7시에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왔습니다. 할머니, 짐이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아저씨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42년 사셨다면서요? 짐이 너무 적은데. 제 것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여기 두고 가요. 아저씨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박스 5개와 된장 항아리, 그리고 고양이 나비. 그게 제가 이 집에서 가져가는 전부였습니다. 짐을 다 실은 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올려놨습니다. 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밤새 썼습니다.
쓰다가 울고 울다가 쓰고 결국 짧게 줄였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이 집을 팔았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떠났을 거다. 원망하지 마라. 엄마도 원망 안 할 테니까. 42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엄마는 행복한 날도 있었고 서러운 날도 있었다. 근데 요즘은 서러운 날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다. 이 집은 엄마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다. 엄마 이름으로 된 집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판 거다. 너한테 미리 말 안 한 건 미안하다. 하지만 말해봤자 막았을 거 알잖아. 새 집에 정착하면 연락할게. 그 전까지는 찾지 마라.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볼 테니 너도 내 인생 잘 살아라. 손녀들한테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수진이한테도 전해줘. 고마웠다고. 서운한 것도 있었지만 손녀들 낳아줘서 고마웠다고. 잘 지내라. 엄마가 편지를 내려놓고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42년의 세월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안녕. 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친구 영자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영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서산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강릉까지 4시간, 제 새로운 인생까지 4시간.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록색 산들, 푸른 하늘, 끝없이 펼쳐진 도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멀리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서산에만 있었습니다. 김밥 장사하고 아들 키우고 손녀들 돌보고 이제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행이 아니라 새 출발이었습니다. 영자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말순아, 니는 너무 오래 좁은 데 갇혀 있었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너무 좁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넓은 곳으로 갑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제 이름을 되찾으러 갑니다. 4시간을 달려서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짭조름하고 시원한 냄새. 평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말순아, 저기야. 영자가 가리킨 곳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예뻤습니다. 하얀 담벼락에 파란 대문. 작은 마당에는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응, 네 집이야. 이제부터. 저는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발밑에서 자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거실, 부엌, 방 2개. 서산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숨이 쉬어졌습니다. 말순아, 어때? 좋아. 너무 좋아.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갈매기가 날아다녔습니다. 영자야, 나 여기서 살 수 있겠다. 그래, 네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이삿짐을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스 5개가 전부였으니까요. 짐을 다 풀고 저는 된장 항아리를 부엌에 놓았습니다. 수진이가 버리라고 했던 그 된장. 친정 어머니한테 배운 방식으로 담근 된장. 네가 이제 여기서 빛을 볼 거야. 저는 된장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양이 나비가 집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나비야,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나비가 야옹하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자가 시장에서 회를 사왔습니다. 말순아, 강릉 왔으니까 회 먹어야지. 고마워, 영자야. 둘이서 마루에 앉아 회를 먹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요. 해가 바다 위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말순아, 행복해? 응, 행복해. 오랜만에 행복해. 영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새 집에서 첫 잠을 잤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니까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얼굴도 요양원 팸플릿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도 소리만 들으며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강릉에 온 지 1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나비는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를 기다렸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혼자 사세요? 네, 고양이랑 같이요. 아이고, 용감하시네.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끼리 모임도 있는데 한번 나오실래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전통시장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중앙시장, 서산 동부시장과는 분위기가 달랐지만 정겨웠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순두부를 사다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제가 담근 된장으로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맛있었습니다. 아무도 냄새 난다고 안 했습니다. 아무도 치워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복순이라는 이름의 72세 할머니. 며칠 전에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말순 씨, 뭐 끓여요?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아, 된장찌개요. 제가 담근 된장으로 끓였어요. 어머, 된장도 직접 담가요? 요즘 그런 분 드문데. 복순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한 그릇 드셔볼래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복순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 된장 어디서 났어요? 시판 된장이랑 차원이 다르네. 제가 직접 담갔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배운 방식으로요. 말순 씨, 이거 팔면 안 돼요? 나 사고 싶은데.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순 할머니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모임 있잖아요. 거기 할머니들이 다 된장 사다 먹거든요.
근데 다들 맛있는 된장 없다고 불평해요. 말순씨 된장 가져가면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된 게 저의 작은 된장 판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에 새로 온 할머니가 된장을 기가 막히게 담근다더라. 한 달 뒤에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 반찬 가게에서 된장을 납품해달라는 연락도 왔습니다. 수진이가 버리라고 했던 그 된장, 냄새난다고 치워달라고 했던 그 된장, 그게 제 새 인생의 첫 수입이 되었습니다. 강릉에 온 지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도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3개월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도연이요. 알아. 무슨 일이야? 엄마, 죄송해요. 도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수진이랑 애들이랑 장모님 집에서 사는데 정말 눈치가 보여요. 매일 언제까지 있을 거냐는 소리 듣고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저희가 강릉으로 갈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 그래라고 했을 겁니다. 아들이 운다고 하면 모든 걸 용서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엄마는 이제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바다도 보이고 친구도 생겼고 된장도 팔고 있어. 된장이요? 응, 수진이가 버리라고 했던 그 된장 있잖아. 그거 여기서 인기가 많아. 도연이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76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래. 엄마, 원망하는 거 아니야. 다 지난 일이야. 근데 예전처럼은 못 살아. 그건 엄마한테도 안 좋고 너희한테도 안 좋아.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가끔 놀러와. 손녀들이랑 같이 바다 구경하고 할머니 된장찌개 먹고 가. 그 정도면 엄마는 좋아. 도연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 사과는 행동으로 해. 앞으로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에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파도처럼 살아야겠다고.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파도처럼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모래밭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썼습니다. 김말순, 제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말순. 76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말순아.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자. 저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파도가 제 발을 적셨습니다. 차갑지만 기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그 희생이 나를 무너뜨린다면 멈춰야 합니다. 저는 76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